손전등 불빛이 강가를 훑고 지나갔다. 나는 진흙 속에 엎드린 채 숨을 참았다. 얼굴에는 이틀 전 무대 화장이 아직 남아 있었고 찢어진 공연복이 차가운 바람에 펄럭였다. 28살, 나는 평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수였다. 무대 위 박수가 감옥처럼 느껴졌을 때 나는 모든 걸 버리고 여기까지 왔다. 평양의 가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많은 탈북자들은 자유를 향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스포트라이트가 내 얼굴을 비추는 순간 나는 완벽한 미소를 지었다. 평양 대극장은 3,000명의 관객으로 가득 찼고 첫 줄에는 당 간부들이 앉아 있었다. 마이크를 쥔 손에 땀이 맺혔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10년을 무대에 섰던 나는 감정을 숨기는 법을 너무 잘 알았다. 노래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관객들은 일어서서 환호했다. 무대 뒤로 물러나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다. 분장실로 돌아와 문을 닫자 온몸에서 긴장이 풀렸다. 거울 속 내 얼굴은 화장으로 완벽했지만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매니저가 노크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국가보위부 소속이었고 내 스케줄뿐 아니라 내 일상까지 감시하는 사람이었다. 오늘 공연 평가를 전달하러 왔다는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소 한 번, 손짓 하나까지 모두 보고되고 분석된다는 걸 나는 알았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창밖으로 평양의 야경이 보였지만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다. 내게 주어진 특권은 많았다. 외화 상점 출입증, 고급 아파트, 해외 공연 기회.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목줄처럼 느껴졌다. 유명할수록 감시는 더 촘촘했고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해산에 계신 어머니는 내가 평양에서 성공한 걸 자랑스러워했지만 동시에 늘 걱정했다. 통화는 짧았다. 모든 전화는 도청된다는 걸 우리 둘 다 알았기 때문이다. 끊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놓았을 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대로 살 수 없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명확해진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연습실로 향했다. 복도에서 다른 예술인들과 마주쳤고 우리는 서로 인사를 나눴다. 하지만 누구도 진심을 말하지 않았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동료가 나를 고발할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를 고발해야 할 수도 있었다. 신뢰는 사치였고 모든 관계는 거래였다. 연습실 피아노 앞에 앉았을 때 반주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최근 한 가수가 사상 문제로 지방으로 추방됐다는 소문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위험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공포가 자라났다. 언제든 내 차례가 될 수 있었다. 그날 저녁 당에서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해야 했다. 고급 요리가 나왔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다. 옆자리 간부는 내 다음 공연 일정에 대해 물었고 나는 완벽한 답변을 내놓았다. 식사 내내 나는 로봇처럼 움직였다. 웃고 고개 끄덕이고 충성을 표현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이 얼굴이 정말 내 얼굴인지. 한 달 후 내 삶에 균열이 생겼다. 해외 공연을 위해 중국 베이징에 갔을 때였다. 호텔 방에는 당연히 감시 요원이 배치됐고 나는 단 한순간도 혼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공연장 대기실에서 중국인 스태프가 건넨 USB 하나가 모든 걸 바꿨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에 쥐어줬고 나는 반사적으로 주머니에 넣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다. 평양으로 돌아온 후 일주일 동안 그 USB를 만지지 못했다. 발각되면 끝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노트북에 꽂았다. 손이 떨렸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파일이 열렸고 화면에 한국 드라마가 재생됐다. 처음 30분 동안 나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말하고 웃고 사랑했다. 드라마 속 여자 주인공은 내 또래였다. 그녀는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 인생을 선택했다. 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내게는 없는 것들이었다. 선택, 자유, 그리고 나 자신으로 살 권리. 다음 날부터 나는 매일 밤 그 드라마를 조금씩 봤다. 볼륨은 최소로 줄이고 이어폰을 끼고 커튼을 완전히 닫았다. 한 편이 끝날 때마다 파일을 삭제했다가 다시 복구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발각될까봐 두려웠지만 동시에 그 시간이 유일한 숨통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연 후 대기실에서 보이부 요원이 나를 불렀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최근 내 태도가 달라진 것 같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무대 위 표정이 예전 같지 않고 연습 태도도 소극적이라는 보고가 들어왔다는 것이었다. 나는 즉시 부인했다. 최근 컨디션이 좋지 않았을 뿐이라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동안 나를 지켜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그날 밤 나는 USB를 변기에 버릴까 고민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며칠 후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다. 같은 예술단 소속 배우가 갑자기 사라졌다. 공식적으로는 건강 문제로 휴식을 취한다고 했지만 모두 진실을 알았다. 사상 검열에 걸렸다는 것. 그의 빈자리를 보며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날 저녁 나는 거울 앞에 섰다. 화장을 지우고 맨 얼굴을 마주했다. 28살 아직 젊었지만 눈가에는 피로가 쌓여 있었다. 이대로 10년, 20년을 더 살 수 있을까? 무대 위에서 웃고 충성을 노래하고 감시받는 삶을. 대답은 명확했다. 불가능했다. 그날 밤부터 나는 탈출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이 감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진짜 내 목소리로 노래하고 싶다고. 누군가의 허락 없이 내 인생을 살고 싶다고. 5월 중순 내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 왔다. 아침 6시 보이부 요원 셋이 내 아파트 문을 두드렸다. 나는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열었고 그들은 영장도 없이 안으로 들어왔다. 정기 검열이라는 말과 함께 그들은 모든 방을 뒤졌다. 옷장, 서랍, 침대 및 화장대. 노트북을 켜고 파일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나는 소파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다. 겉으로는 침착했지만 속으로는 기도했다. USB를 이미 숨겼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2시간 동안 검사가 이어졌다. 다행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책임자는 나를 보이부로 동행하라고 했다. 이유를 묻자 그는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만 답했다. 차에 타는 순간 나는 다시는 이 아파트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보이부 건물은 평양 중심가에 있었지만 안은 어두웠다. 나는 3층 조사실로 안내됐다.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전부인 방이었다. 조사관은 40대 남자였고 그는 파일을 펼치며 질문을 시작했다. 최근 왜 공연 태도가 달라졌는지, 베이징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해산에 있는 가족과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질문은 끝없이 이어졌고 나는 하나하나 답변했다. 거짓말을 섞어가며 조심스럽게 말을 골라가며. 3시간이 지났을 때 조사관은 갑자기 말투를 바꿨다. 북한을 떠날 생각을 해본 적 있냐고 물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즉시 고개를 저었다. 절대 아니라고 조국보다 소중한 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나를 훑었다.
결국 오후 4시에 풀려났다. 뚜렷한 증거는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사관은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당은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건물을 나왔다. 밖에는 햇빛이 밝았지만 내 안은 어두웠다. 아파트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직감했다. 다음 조사에서는 증거를 만들어내서라도 나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술인 중 누군가를 본보기로 처벌해야 할 때 나는 완벽한 표적이었다. 그날 밤 나는 결정했다. 탈출하기로. 구체적인 방법도 없었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여기 남으면 죽는다는 걸 알았다. 물리적으로 죽지 않더라도 내 영혼은 완전히 죽을 것이다. 다음 날부터 나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다. 먼저 돈을 모았다. 공연료와 상금으로 모아둔 달러와 위안화가 있었다. 그리고 해산에 있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말은 조심스럽게 골랐지만 어머니는 내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눈치챘다. 통화 끝에 어머니는 한마디 했다.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지지한다고.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다. 어머니를 두고 가야 한다는 사실이 가장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60이 넘었고 긴 여정을 함께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내가 성공하면 언젠가 어머니를 데려올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 브로커를 찾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평양에서도 조용히 입소문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가 있었다. 문제는 누구를 믿을 수 있느냐였다. 잘못 접촉하면 바로 보위부에 넘겨질 수 있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알던 무대 스태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사흘 후 그는 한 사람의 연락처를 건넸다. 해산 근처에서 활동하는 브로커였다. 첫 통화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나는 공중전화를 이용했고 통화는 1분을 넘기지 않았다. 브로커는 여자였고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내가 누군지 알고 있다는 투였다. 비용은 5,000달러, 성공 보장은 없다고 했다. 일주일 후 나는 평양을 떠나 해산으로 향했다. 공식적으로는 어머니 문병이었다. 보위부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고 일정을 제출했다. 모든 절차를 밟았지만 가슴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다. 해산에 도착한 첫날 밤 브로커를 만났다. 장소는 강 근처 낡은 창고였다. 그녀는 40대 중반으로 보였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우리는 서로를 오래 관찰했다. 신뢰는 없었다. 단지 거래만 있었다. 그녀는 계획을 설명했다. 이틀 후 밤 11시 두만강 상류 지점에서 출발한다. 물이 얕은 구간을 찾았고 중국 쪽에 협력자가 대기한다. 국경 경비는 매주 금요일 밤 교대 시간에 공백이 생긴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돈을 건넸다. 그날 밤 어머니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한참을 어루만졌다. 그리고 작은 보따리를 건넸다. 안에는 마른 옥수수와 현금이 들어 있었다. 어머니는 말했다. 살아남아라.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자유롭게 노래하라. 내 목소리를 세상에 들려주라고. 나는 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다. 이것이 마지막 포옹일 수도 있다는 걸 둘 다 알았다. 다음 날 나는 브로커에게 연락해 최종 확인을 받았다. 그녀는 함께 갈 사람이 4명 더 있다고 했다. 모두 여자였고 모두 젊었다. 인원이 많으면 위험하지만 비용을 나눌 수 있었다. 나는 동의했다. 출발 전날 밤 나는 해산 거리를 걸었다. 어릴 적 뛰놀던 골목, 처음 노래를 배운 문화회관, 친구들과 웃던 광장.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다. 이미 나는 이곳 사람이 아니었다.
마음은 이미 국경 너머로 건너가 있었다. 아파트로 돌아와 짐을 쌌다. 최소한만 가져갈 수 있었다. 옷 2벌, 돈, 그리고 어머니가 준 보따리. 평양에서 가져온 무대 사진들은 모두 태웠다. 증거를 남길 수 없었다. 제가 되어 사라지는 내 과거를 보며 나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마지막 밤 잠은 오지 않았다. 창밖으로 해산의 야경이 보였다. 불빛은 적었지만 그 안에 내 모든 기억이 담겨 있었다. 새벽 4시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다. 검은색 바지와 어두운 점퍼. 브로커가 지시한 복장이었다. 금요일 오후 6시 나는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했다. 어머니는 울지 않았다. 대신 내 얼굴을 2 손으로 감싸고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리고 돌아서서 부엌으로 들어갔다. 나는 문을 열고 나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다. 브로커가 지정한 집합 장소는 강 상류 폐가였다. 해질 무렵 도착했을 때 이미 4명의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20에서 30 사이로 보였고 모두 어두운 옷을 입었다. 우리는 서로 이름을 묻지 않았다. 알 필요가 없었다. 브로커가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밤 11시 출발, 강까지 40분 도보, 횡단 시간 10분, 중국 쪽까지 2시간 도보. 총 3시간 내에 국경을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순찰은 자정과 새벽 2시 사이 교대한다. 우리의 창은 그 사이 1시간뿐이었다. 짐 검사가 시작됐다. 브로커는 모든 가방을 뒤져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게 했다. 한 여자가 가져온 사진첩이 불에 탔고 다른 여자의 화장품이 강물에 던져졌다. 나는 무대 의상 한 벌을 숨겨왔는데 브로커가 발견하고 찢어버렸다.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저녁 9시 우리는 마른 옥수수를 나눠 먹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긴장이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한 여자는 계속 손톱을 물어뜯었고 다른 여자는 기도문을 중얼거렸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반복했다. 10시 브로커가 일어섰다. 출발 시간이었다. 우리는 일렬로 늘어서서 폐가를 나섰다. 밤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별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췄다. 브로커가 앞장섰고 나는 3번째 순서였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걸었다. 산길은 험했다. 돌부리에 발이 걸렸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다. 누군가 작게 신음했지만 브로커가 손짓으로 침묵을 명령했다. 4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고 심장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뛰었다. 강이 보이기 시작했다. 두만강. 어둠 속에서도 물소리가 들렸다. 브로커가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다. 우리는 나무 뒤에 숨어 강 주변을 관찰했다. 순찰대가 보이지 않았다. 브로커가 시계를 확인했다. 11시 30분. 정확히 계획대로였다. 브로커가 앞으로 나아갔고 우리는 그 뒤를 따랐다. 강둑에 다다랐을 때 물은 생각보다 빠르게 흐르고 있었다. 브로커는 가장 얕은 지점을 찾아 표시했다. 그리고 한 명씩 건너라고 지시했다. 첫 번째 여자가 물에 발을 담갔다. 바로 그때였다.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다. 순찰대였다. 브로커가 낮게 외쳤다. 엎드려. 우리는 즉시 바닥에 붙었다. 차가운 흙이 뺨에 닿았고 나는 숨을 참았다. 손전등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다. 발소리가 들렸다. 2명, 아니 3명. 손전등 불빛이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갔다. 나는 눈을 감고 땅에 완전히 붙었다. 옆에 있던 여자의 떨리는 숨소리가 들렸다. 순찰대는 강둑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그들의 대화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오늘 밤은 조용하다는 말, 빨리 교대하고 싶다는 투덜거림. 3분이 지났다. 아니 5분이었을까?
시간 감각이 사라졌다. 손전등 불빛이 멀어지고 발소리가 희미해졌다. 하지만 브로커는 움직이지 말라는 손짓을 계속했다. 우리는 10분을 더 기다렸다. 진흙이 옷 안으로 스며들었고 차가움이 뼈 속까지 파고들었다. 브로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주변을 살피고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온몸이 뻣뻣했고 무릎이 후들거렸다. 하지만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다. 브로커는 다시 강을 가리켰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첫 번째 여자가 물에 들어갔다. 물은 무릎까지 왔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뒤를 따랐다. 이제 내 차례였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물에 발을 담갔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온몸의 근육이 순간적으로 경직됐다. 물살이 생각보다 강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밑돌이 미끄러웠다. 앞서 가던 여자가 휘청거렸고 나는 재빨리 그녀의 팔을 잡았다.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천천히 전진했다. 강 중앙에 다다랐을 때 물은 허리까지 올라왔다. 갑자기 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마지막 순서였던 여자가 발을 헛디뎠다. 물살에 휩쓸려 내려가기 시작했다. 브로커가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지만 그 과정에서 큰 물소리가 났다. 우리는 모두 얼어붙었다. 다시 손전등 불빛이 보였다. 이번엔 더 가까웠다. 순찰대가 소리를 듣고 돌아온 것이다. 브로커가 낮게 외쳤다. 뛰어. 우리는 남은 힘을 다해 강을 건넜다. 물보라가 사방으로 튀었고 발소리와 숨소리가 밤을 가득 채웠다. 중국 쪽 강둑이 보였다. 앞서간 여자가 먼저 올라갔다. 나는 물에서 빠져나와 둑을 기어올랐다. 손이 진흙투성이가 됐고 무릎이 바위에 찢혔다. 하지만 느낄 겨를이 없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멈춰 쏜다는 위협. 우리는 숲으로 뛰어들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때렸고 가시덤불이 옷을 찢었다. 뒤에서 총성이 울렸다. 한 발, 두 발. 경고 사격인지 실제 조준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계속 달렸다. 옆에서 누군가 넘어졌지만 멈출 수 없었다. 10분을 달렸을까? 브로커가 손을 들어 멈추라고 했다. 우리는 큰 나무 뒤에 숨어 숨을 골랐다. 뒤를 돌아봤을 때 5명이 모두 있었다. 한 명은 다리를 절었고 다른 한 명은 팔에서 피가 났다. 하지만 모두 살아 있었다. 브로커가 중국어로 무언가 중얼거렸다. 전화기를 꺼내 짧은 통화를 했다. 5분 후 차 한 대가 불을 끄고 다가왔다. 중국 쪽 협력자였다. 우리는 차에 올라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북한 땅을 마지막으로 돌아봤다. 강 건너 순찰대의 손전등이 아직 움직이고 있었다. 차는 비포장도로를 달렸다. 창밖으로 중국 농촌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새벽 1시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우리는 뒷좌석에 5명이 빼곡히 앉아 있었다.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고 차 안은 금방 축축해졌다. 운전사는 조선족 남자였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계속 운전만 했다. 브로커가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다. 지금부터 사흘 동안 중국 동북부를 가로질러 이동한다. 목적지는 몽골 국경 근처 안전가옥이다. 그곳에서 다음 단계를 준비한다고. 1시간을 달렸을 때 차가 멈췄다. 작은 농가였다. 운전사가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다. 방은 좁았지만 따뜻했다. 주인 아주머니가 마른 옷과 뜨거운 물을 가져다 줬다. 우리는 서로 눈치를 보며 옷을 갈아입었다. 아주머니가 죽을 끓여왔다. 며칠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음식이었다.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긴장이 풀리지 않았고 언제 공안이 들이닥칠지 알 수 없었다.
옆에 앉은 여자는 손이 너무 떨려 숟가락을 제대로 들지 못했다. 새벽 4시 우리는 다시 출발했다. 이번엔 트럭 화물칸이었다. 안에는 야채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우리는 그 사이 공간에 숨었다. 문이 닫히자 완전한 어둠이 찾아왔다. 숨 쉬는 소리만 들렸다.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흔들림이 심했고 야채 냄새가 코를 찔렀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1시간, 아니 2시간. 갑자기 트럭이 급정거했다. 밖에서 중국어 대화 소리가 들렸다. 검문이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옆 여자가 내 손을 꽉 잡았다. 화물칸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빛이 새어 들어왔다. 경찰이 야채 상자를 확인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숨도 쉬지 않았다. 3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다행히 깊이 뒤지지는 않았다. 문이 다시 닫혔고 트럭이 출발했다. 그제야 우리는 숨을 쉬었다. 하지만 안도하기엔 이르다는 걸 모두 알았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중국을 가로질러 몽골까지 그리고 그 너머까지. 갈 길은 아직 멀었다. 오전 10시쯤 트럭이 멈췄다. 문이 열렸고 우리는 눈부신 햇빛에 눈을 찡그렸다. 작은 마을 외곽이었다. 브로커가 우리를 다른 차로 옮겼다. 이번엔 승용차였다. 운전사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말이 없었다. 점심은 차 안에서 먹었다. 브로커가 나눠준 빵과 물뿐이었다. 한 여자가 울기 시작했다. 가족 생각이 난다며. 브로커는 차갑게 말했다. 울고 싶으면 나중에 울어.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라고. 그 말에 여자는 눈물을 닦고 입을 다물었다. 오후 내내 우리는 중국 내륙을 달렸다. 풍경은 계속 바뀌었다. 평야, 산, 강, 도시. 하지만 내 안의 불안은 변하지 않았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끝이란 게 정말 존재하는 걸까? 이틀 밤을 차 안에서 보낸 후 우리는 중국 북부 작은 도시 외곽 안전가옥에 도착했다. 낡은 2층 집이었고 주변은 공터와 폐건물 뿐이었다. 브로커가 우리를 2층 방으로 안내했다. 6평 남짓한 공간에 이불 5개가 바닥에 깔려 있었다. 창문은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다. 브로커는 절대 밖을 내다보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웃들이 의심할 수 있다고.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었고 한 번에 한 명씩만 이용할 수 있었다. 모든 동선이 통제됐다. 첫날 밤 우리는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됐다. 가장 어린 여자는 22이었고 함경북도 출신이었다. 그녀는 탈북 브로커에게 속아 인신매매될 뻔했다가 간신히 탈출했다. 다른 여자는 35으로 아들을 북한에 두고 왔다. 밤마다 아들 꿈을 꾼다며 울었다. 나는 내 정체를 숨겼다. 평양 출신이라는 것, 예술단에 있었다는 것만 말했다. 유명 가수였다는 사실은 위험했다. 북한 당국이 더 집요하게 추적할 것이고 중국 공안도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사흘째 되던 날 브로커가 새로운 계획을 알려줬다. 일주일 후 몽골 국경으로 이동한다. 하지만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다. 1인당 $2,000. 우리 중 누구도 그만한 돈이 없었다. 브로커는 차갑게 말했다. 돈을 구하든지 아니면 여기 남든지. 그날 밤부터 분위기가 바뀌었다.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누군가 밀고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한 여자는 브로커에게 몸을 팔아서라도 돈을 구하겠다고 했다. 다른 여자는 한국에 있는 친척에게 연락해보겠다고 했다. 나는 숨겨뒀던 돈을 꺼냈다. $2,000가 조금 넘었다. 공연료로 모았던 마지막 재산이었다. 브로커에게 건네며 생각했다. 이제 정말 돌아갈 곳이 없다고. 이 돈으로 실패하면 끝이라고. 닷새째 되던 밤 공안 단속이 있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차량 소리가 가까워졌다. 브로커가 급히 우리를 벽장 안에 숨겼다. 5명이 좁은 공간에 웅크렸다.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집 앞에 차가 멈췄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브로커가 나가 중국어로 대화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벽장 안우리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10분이 지나고 차가 떠났다. 브로커가 벽장 문을 열었을 때 우리는 모두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날 밤 브로커가 말했다. 일정을 앞당긴다. 내일 밤 출발한다고. 너무 위험해졌다는 것이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브로커의 지시를 따르거나 아니면 여기서 붙잡히거나. 마지막 날 아침 나는 창문 커튼을 살짝 걷고 밖을 내다봤다. 중국의 하늘은 북한과 같은 하늘이었다. 하지만 그 아래 세상은 완전히 달랐다.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큰 소리로 웃는 아이들. 나는 언제쯤 저렇게 걸을 수 있을까? 밤 10시, 우리는 다시 이동을 시작했다. 이번엔 화물 트럭이었다. 짐칸에는 가전제품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우리는 그 사이 공간에 숨었다. 브로커는 함께 가지 않았다. 대신 몽골 쪽 새 안내자가 국경에서 기다린다고 했다. 트럭은 밤새 달렸다. 흔들림이 심해 잠을 잘 수 없었다. 옆 여자는 멀미로 계속 구역질했다. 환기가 안 돼 공기는 탁했고 숨 쉬기조차 힘들었다. 하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살기 위해 견뎌야 했다. 새벽 5시쯤 트럭이 멈췄다. 운전사가 문을 두드려 잠깐 쉰다고 알렸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다. 황량한 벌판이었다. 지평선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하늘은 아직 어두웠다. 화장실도 없었다. 우리는 트럭 뒤편 덤불에서 볼일을 봤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뼈속까지 파고들었다. 운전사가 빵 몇 개를 건넸다. 물과 함께 급히 먹고 다시 짐칸으로 들어갔다. 오전 내내 트럭은 비포장도로를 달렸다. 먼지가 틈새로 들어와 얼굴이 뿌옇게 됐다. 한 여자가 기침을 멈추지 못했고 다른 여자는 열이 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계속 가야만 했다. 정오쯤 다시 검문이 있었다. 이번엔 더 철저했다. 경찰이 짐칸 문을 열고 상자들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우리는 가장 안쪽 구석에 숨어 숨을 죽였다. 경찰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손전등 불빛이 상자 사이를 비췄다. 바로 그때 운전사가 큰 소리로 뭔가 말했다.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졌다. 목소리가 높아졌다. 우리는 최악을 각오했다. 하지만 잠시 후 돈 세는 소리가 들렸다. 뇌물이었다. 문이 닫혔고 트럭이 다시 출발했다. 오후 늦게 트럭이 완전히 멈췄다. 운전사가 여기까지라고 했다. 문을 열자 눈앞에 사막이 펼쳐져 있었다. 몽골 국경 근처였다. 운전사는 저 멀리 언덕을 가리켰다. 저기서 사람이 기다린다고. 우리는 트럭에서 내려 걷기 시작했다. 5명이 일렬로 말없이. 사막의 모래는 부드러웠지만 걷기 힘들었다. 한 걸음마다 발이 푹푹 빠졌다. 해가 기울고 있었고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다. 1시간을 걸었을까? 언덕 너머에서 지프 한 대가 나타났다. 몽골 안내자였다. 그는 러시아어와 중국어를 섞어 말했다. 우리를 차에 태우고 국경 마을로 향했다. 창밖으로 끝없는 초원이 펼쳐졌다. 북한도 중국도 아닌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다. 작은 게르 안으로 안내됐다. 안은 따뜻했고 양고기 냄새가 났다. 몽골 가족이 우리를 맞아줬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따뜻했다.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게르에서의 첫 아침은 평화로웠다. 양털 이불 속은 따뜻했고 밖에서는 양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몽골 아주머니가 수태차와 보르츠를 가져왔다. 짠맛이 강했지만 배고픔에는 아무 맛이나 좋았다. 우리는 이틀 동안 이곳에 머물렀다. 몸을 회복하고 다음 여정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몽골 가족은 친절했다. 그들도 탈북자를 도운 경험이 여러 번 있다고 했다. 돈을 받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연민도 있었다. 낮에는 게르 밖을 조금씩 걸었다. 초원은 끝이 없어 보였다. 하늘은 높고 푸르렀다. 북한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광활함이었다. 한 여자가 말했다. 여기서 살면 안 될까? 모두 웃었지만 눈빛은 진지했다. 안내자가 다음 계획을 설명했다. 사흘 후 울란바토르로 이동한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하지만 그 과정도 쉽지 않다고 했다. 몽골 경찰에 걸리면 중국으로 추방될 수 있고 중국에서는 북한으로 송환된다. 둘째 날 밤 우리는 모닥불 앞에 둘러앉았다. 누군가 노래를 부르자고 했다. 나는 머뭇거렸다. 오래전 무대에서 불렀던 노래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 그 노래들은 내 노래가 아니었다. 대신 어릴 적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를 불렀다. 내 목소리가 초원에 퍼졌다. 다른 여자들이 하나둘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두고 왔다. 가족, 친구, 고향,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일부. 노래가 끝나고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불꽃을 바라보며 각자의 슬픔을 삼켰다. 셋째 날 아침 출발 준비가 시작됐다. 안내자가 옷을 나눠줬다. 몽골 사람처럼 보이기 위한 전통 의상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낯선 옷, 낯선 땅 하지만 이제 익숙해져야 했다. 정오에 차가 왔다. 이번엔 비교적 깨끗한 승용차였다. 울란바토르까지 8시간 거리라고 했다. 몽골 가족이 배웅을 나왔다. 아주머니는 내 손을 꽉 잡고 몽골어로 무언가 말했다. 통역을 통해 전해진 말은 이것이었다. 행운을 빈다고. 차는 초원을 가로질러 달렸다. 창밖 풍경은 단조로웠지만 아름다웠다. 끝없는 들판, 가끔 보이는 게르, 말을 탄 유목민. 나는 창에 이마를 대고 생각했다.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잃어야 하는지. 해질 무렵 멀리 도시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다. 울란바토르였다. 건물들이 늘어선 스카이라인, 움직이는 차량들, 켜지기 시작하는 가로등. 문명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위험이기도 했다. 도시에는 사람이 많고 사람이 많으면 감시도 많았다. 밤이 되어 도착했다. 안내자가 우리를 외곽 아파트로 데려갔다. 여기서 며칠 대기하며 대사관 접촉을 준비한다고 했다. 방은 좁았지만 침대가 있었다. 몇 주 만에 제대로 된 침대였다. 누웠을 때 온몸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다. 어쩌면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사흘째 되던 날 문제가 생겼다. 안내자가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 아침에 나간다고 하더니 저녁이 돼도 돌아오지 않았다. 우리는 아파트에 갇힌 채 불안 속에서 기다렸다. 핸드폰도 없고 몽골어도 못하는 우리는 완전히 고립됐다. 밤 10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숨을 죽였다. 안내자가 아니었다. 낯선 남자 목소리가 몽골어로 뭔가 외쳤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문을 열어야 하나 아니면 숨어야 하나. 결국 가장 나이 많은 여자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들어온 사람은 새로운 안내자였다. 이전 안내자가 경찰에 걸렸다고 했다. 다행히 우리 정보는 누설하지 않았지만 이제 더 위험해졌다. 당장 이동해야 한다고. 우리는 황급히 짐을 챙겼다. 가진 게 없어 3분도 안 걸렸다.
한밤중 거리는 조용했다. 새 안내자는 우리를 뒷골목으로 안내했다.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길을 10분쯤 걸었을 때 갑자기 경찰차가 나타났다. 안내자가 재빨리 우리를 건물 사이로 밀어 넣었다. 경찰차는 천천히 지나갔다. 우리를 찾는 것 같았다. 30분을 골목에 숨어 있다가 다시 이동했다. 이번엔 완전히 다른 동네였다. 낡은 건물 지하로 내려갔다. 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났다. 안내자는 여기서 이틀만 버티라고 했다. 대사관 접촉을 다시 시도하겠다고. 지하방에는 창문도 없었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다. 누군가 시계를 가지고 있어 그나마 시간을 알 수 있었다. 음식은 하루 2번 안내자가 가져왔다. 빵과 물뿐이었다. 화장실은 복도 끝 공동 화장실을 몰래 사용해야 했다. 이틀째 밤 한 여자가 무너졌다. 더 이상 못하겠다며 울부짖었다. 그냥 자수하고 싶다고. 우리는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결국 나이 많은 여자가 그녀를 끌어안고 밤새 달랬다. 아침이 되자 그녀는 조용해졌다. 하지만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셋째 날 안내자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한국 대사관과 연락이 닿았다. 내일 은밀한 장소에서 만난다. 하지만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몽골 경찰이 탈북자를 단속 중이고 중국 압력도 있다. 한 번의 기회뿐이라고. 그날 밤 우리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내일이면 한국 사람을 만난다. 구조될 수도 있다. 하지만 실패하면 모든 게 끝난다.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되고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건 정치범 수용소뿐이었다. 새벽 4시 나는 일어나 앉았다. 다른 여자들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교감했다. 여기까지 함께 왔다. 마지막까지 함께 가자. 해가 뜨기 시작했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정오 안내자가 우리를 차에 태웠다. 목적지는 울란바토르 북쪽 외곽 창고였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다. 차로 40분을 달렸고 내내 뒤를 확인했다. 미행은 없었다. 창고에 도착했을 때 이미 2명의 한국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 명은 30대 남자, 다른 한 명은 50대 여자였다. 대사관 직원이라고 소개했다. 그들은 우리를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무사하다는 게 중요하다고. 신원 확인이 시작됐다. 출신지, 탈북 경로, 가족관계. 하나하나 질문하고 기록했다. 나는 평양 출신이라고 밝혔고 예술단 소속이었다고 했다. 직원은 눈을 크게 떴다. 유명 가수였느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 케이스는 특별하다고. 북한 당국이 집요하게 추적할 것이고 언론 관심도 클 것이다. 안전을 위해 신원을 숨기고 이동해야 한다고. 나는 이미 각오했다고 답했다. 다른 여자들도 인터뷰를 마쳤다. 모두 탈북 사유가 인정됐다. 직원은 이제 태국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몽골에서 직접 한국으로 가는 건 위험하다. 태국을 거쳐 합법적으로 입국하는 게 안전하다고.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비용이었다. 몽골에서 태국까지 비행기 표, 태국 체류 비용, 한국행 항공권. 1인당 3,000달러가 필요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만한 돈이 없었다. 직원은 대사관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지만 전액은 어렵다고 했다. 가장 어린 여자가 울기 시작했다. 여기까지 왔는데 돈 때문에 막힐 수 있다는 현실이 견딜 수 없었다. 나는 내게 남은 돈을 꺼냈다. 500달러뿐이었다. 다른 여자들도 가진 돈을 모았다. 합쳐도 2,000달러가 안 됐다. 직원이 잠시 밖으로 나가 전화 통화를 했다. 10분 후 돌아와 말했다.
특별히 대사관과 NGO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는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직원은 웃으며 말했다. 무사히 한국 땅을 밟는 게 진짜 감사의 표현이라고. 다음 절차가 설명됐다. 사흘 후 울란바토르 공항에서 출발한다. 태국 방콕까지 직항편이다. 방콕에서는 한국 대사관이 보호한다. 거기서 일주일 정도 서류 작업 후 한국행 비행기를 탄다.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면 2주일 내 한국에 도착한다.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2주일 후면 한국. 자유의 땅.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되는 곳. 하지만 직원은 경고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공항까지 가는 길, 비행기 타는 순간 모든 단계가 위험하다고. 절대 방심하지 말라고. 그날 저녁 우리는 새로운 안전가옥으로 이동했다. 이번엔 조금 나은 곳이었다. 침대와 샤워 시설이 있었다. 며칠 만에 제대로 씻었다. 거울을 봤을 때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 야위고 거칠어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밤에 다른 여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에 가면 뭘 하고 싶은지. 누군가는 공부하고 싶다고 했다. 누군가는 돈을 벌어 가족을 데려오고 싶다고 했다. 나는 말했다. 다시 노래하고 싶다고. 내 목소리로 내가 원하는 노래를. 출발 당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대사관 직원이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평범한 관광객처럼 보이는 옷이었다. 가방도 새로 받았다. 안에는 가짜 여권과 비행기 표가 들어있었다. 브리핑이 시작됐다. 공항에서는 절대 서로 모르는 척해야 한다. 5명이 함께 움직이면 의심받는다. 각자 다른 시간에 체크인하고 다른 좌석에 앉는다. 방콕 도착 후에야 다시 만난다. 아침 8시 차가 왔다. 우리는 한 명씩 시간차를 두고 탔다. 나는 3번째였다. 차 안에서 직원이 마지막 당부를 했다. 검색대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라. 질문 받으면 관광 온다고 대답하라. 절대 긴장한 표정 보이지 말라. 공항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갔다. 경찰도 보였다. 나는 심호흡하고 체크인 카운터로 향했다. 가짜 여권을 건넸다. 직원이 여권을 확인하고 컴퓨터를 쳤다.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탑승권이 나왔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가 가장 두려웠다. 가방을 엑스레이에 올렸다. 금속 탐지기를 통과했다. 경보음이 울렸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직원이 다시 검사했다. 벨트 때문이었다. 벨트를 빼고 다시 통과하자 이상 없었다. 출국 심사대 앞에 섰다. 심사관이 여권을 받아들었다. 내 얼굴과 사진을 번갈아 봤다. 몽골어로 뭔가 물었다. 나는 못 알아듣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영어로 바꿔 물었다. 여행 목적이 뭐냐고. 나는 준비한 대로 답했다. 관광이라고. 심사관이 컴퓨터를 확인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는 여권에 도장을 찍었다. 통과였다.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걸어 대기실로 향했다. 의자에 앉자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손이 떨려 멈추지 않았다. 멀리서 다른 여자들이 보였다. 그들도 무사히 통과한 것 같았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모른 척했다. 1시간을 기다렸다. 탑승 안내가 나왔다. 일어서서 게이트로 향했다. 비행기가 보였다. 저걸 타면 태국이다. 좌석에 앉았다. 창가 자리였다. 다른 승객들이 하나둘 탔다. 승무원이 안전벨트를 확인했다. 기장 안내방송이 나왔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활주로로 향했다. 속도가 붙었다. 그리고 떴다. 창밖으로 울란바토르가 멀어졌다.
초원이 보였다. 우리가 걸었던 그 끝없는 땅. 구름 위로 올라가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살았다. 정말로 살았다. 방콕 공항에 내렸을 때 열기가 확 밀려왔다. 몽골의 차가운 공기와는 완전히 달랐다. 습하고 무더웠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 도착 게이트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5명을 확인하고 차로 안내했다. 대사관 근처 안전가옥에 도착했다. 이번엔 제대로 된 숙소였다. 에어컨이 있고 깨끗한 침대가 있고 따뜻한 물이 나왔다. 몇 주 만에 인간다운 대접이었다. 첫날 밤 샤워를 30분 동안 했다. 씻겨 내려가는 물이 검었다. 다음 날부터 서류 작업이 시작됐다. 신원 확인, 탈북 경로 진술, 가족 관계 확인. 모든 걸 상세히 기록해야 했다. 하루 6시간씩 인터뷰가 이어졌다. 힘들었지만 필요한 과정이었다. 이게 끝나면 한국행이었다. 나는 특별관리 대상이 됐다. 평양 출신 유명 가수라는 신분 때문이었다. 별도 인터뷰가 추가됐다. 북한 예술계 내부 사정, 당 간부들과의 관계, 해외 공연 경험. 모든 걸 물었고 나는 솔직하게 답했다. 사흘째 되던 날 직원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한국 도착 후 언론 인터뷰를 할 의향이 있는지. 내 이야기가 많은 사람에게 북한 실상을 알릴 수 있다고. 나는 망설였다. 얼굴을 공개하면 어머니가 위험해질 수 있었다. 결국 조건부로 동의했다. 얼굴은 가리고 이름은 바꾸고 목소리는 변조한다. 하지만 이야기는 한다. 북한 예술인들이 어떻게 감시받고 통제당하고 결국 탈출을 선택하게 되는지 누군가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흘째 한국행 티켓이 나왔다. 일주일 후 출발이었다. 대한항공 직항편. 방콕에서 인천까지 5시간 반. 그리고 도착하면 자유. 진짜 자유. 숨지 않아도 되는, 감시받지 않아도 되는 내 의지로 살 수 있는 곳.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방콕 거리를 조금씩 걸었다. 물론 직원이 동행했지만 그래도 바깥 공기를 마실 수 있었다. 사원을 보고 시장을 구경하고 태국 음식을 먹었다. 모든 게 신기했다.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큰 소리로 웃는 아이들. 어느 날 저녁 짜오프라야 강가에 앉아 있었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다른 여자들과 나란히 앉아 말없이 강물을 바라봤다. 누군가 말했다. 꿈만 같다고. 정말 한국에 가는 거 맞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곧 갈 거라고. 마지막 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내일이면 비행기를 탄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한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다. 북한에서의 삶, 탈출의 여정, 모든 게 머릿속을 스쳤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속으로 말했다. 비행기는 정확히 오전 9시에 인천공항에 착륙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기내에 박수가 터졌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옆자리 여자도 울고 있었다. 우리는 손을 꽉 잡았다. 해냈다. 정말로 해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했다. 통일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를 별도 공간으로 안내했다. 일반 입국 절차와는 달랐다. 탈북자 전용 프로세스였다. 서류를 작성하고 사진을 찍고 지문을 등록했다. 2시간 후 모든 절차가 끝났다. 직원이 말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환영한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실감이 나지 않았다. 나는 정말 한국 사람이 됐다. 북한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 공항 밖으로 나왔다. 7월의 햇빛이 밝았다. 하늘은 푸르렀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갔다. 택시가 줄지어 서 있었다.
모든 게 북한과 달랐다. 밝고 깨끗하고 활기찼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다. 정부에서 준비한 차가 우리를 하나원으로 데려갔다. 탈북자 정착 교육시설이었다. 석 달 동안 여기서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다. 언어, 문화, 법률, 취업 등 모든 걸 배운다. 나는 방에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식사는 식당에서 함께했다. 메뉴를 선택할 수 있었다. 선택권이 있다는 게 신기했다. 밥을 먹으며 다른 탈북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모두 각자의 사연이 있었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살아남았다는 것. 첫날 밤 침대에 누웠다. 부드러운 이불, 따뜻한 방, 안전한 공간. 몇 달 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하지만 눈을 감자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다. 두만강, 순찰대, 중국 도주, 몽골 사막, 방콕 거리. 그리고 함께했던 사람들. 다음 날 아침 교육이 시작됐다. 한국어 수업이었다. 같은 언어지만 억양과 표현이 달랐다. 북한 말투를 고쳐야 한다고 했다. 적응하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따라했다. 새로운 삶을 위해 배워야 했다. 일주일 후 심리 상담이 시작됐다. 상담사는 부드럽게 물었다. 탈북 과정에서 트라우마가 있는지.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밤마다 악몽을 꾼다고. 순찰대에 쫓기는 꿈, 강물에 빠지는 꿈, 어머니를 두고 오는 꿈.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 달이 지났다. 조금씩 적응했다.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노래를 불렀다. 예전 무대에서 불렀던 노래와는 달랐다. 자유로웠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부르는 노래. 그 차이가 모든 걸 바꿨다. 어느 날 직원이 불렀다. 언론 인터뷰 제안이 들어왔다. 방송사에서 탈북 예술인 다큐멘터리를 만든다고. 얼굴 없이 목소리만 나간다. 나는 동의했다. 내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원 교육이 끝났다. 석 달 동안 한국 사회의 기본을 배웠다. 이제 진짜 세상으로 나갈 차례였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대 아파트를 받았다. 서울 외곽 작은 원룸이었다. 좁았지만 내 공간이었다. 내 이름으로 된 첫 집. 짐이라고 해봐야 옷 몇 벌과 생필품뿐이었다. 방을 정리하고 창밖을 봤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수많은 불빛, 움직이는 차량, 살아 숨 쉬는 도시. 평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밝고 활기찼다. 나는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했다.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았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학력도 한국에서 인정받지 못했고 경력도 쓸모없었다. 북한 유명 가수였다는 건 오히려 부담이었다. 신원을 숨겨야 했기 때문에 이력서에 쓸 수도 없었다. 한 달을 구직했다. 마트, 식당, 공장. 여러 곳에 지원했지만 번번이 떨어졌다. 면접에서 말투 때문에 걸렸다. 북한 억양이 아직 남아 있었다. 어떤 면접관은 노골적으로 불편해했다. 탈북자라는 게 티나면 꺼린다는 걸 알게 됐다. 결국 청소 일을 시작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사무실 청소를 했다. 힘들었지만 돈을 벌었다. 최저임금이었지만 내 돈이었다. 처음으로 월급을 받았을 때 손이 떨렸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울었다. 이게 자유구나. 틈틈이 도서관에 갔다. 한국 사회를 더 배우고 싶었다. 책을 읽고 인터넷을 배우고 세상을 공부했다. 북한에서는 금지됐던 모든 것을 접했다. 자유주의, 민주주의, 인권. 새로운 개념들이 내 세계를 넓혔다. 석 달 후 작은 변화가 있었다.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연락이 왔다.
음악 재능이 있다고 들었다며 합창단을 제안했다. 탈북자들로 구성된 합창단이었다. 급여는 적었지만 다시 노래할 수 있었다. 첫 연습날 15명의 탈북자를 만났다. 나이도 출신도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북한을 떠나왔다는 것. 노래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것. 우리는 금방 친해졌다. 연습을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했다. 오래 무대를 떠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목소리를 내는 순간 모든 게 돌아왔다. 음정, 박자, 감정.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지휘자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전문가였냐고 물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북한에서 조금 배웠다고. 지휘자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부터 나는 파트 리더가 됐다. 다른 단원들을 이끌고 화음을 맞추고 무대를 준비했다. 오랜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기분이었다. 첫 공연은 작은 교회에서였다. 관객은 100명 정도였다. 긴장했지만 무대에 오르자 모든 게 자연스러웠다. 노래가 시작됐다. 우리는 북한을 떠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노래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자유를 향한 갈망,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 노래가 끝났을 때 박수가 터졌다. 어떤 사람은 울고 있었다. 공연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자신도 6.25 때 피난 왔다며 우리의 노래가 그때를 떠올리게 했다고. 나는 할머니를 꼭 껴안았다. 탈북 1년 후 드디어 언론 인터뷰가 성사됐다. 주요 방송사 다큐멘터리였다. 북한 예술계 내부를 다루는 프로그램이었다. 나는 익명으로 출연하기로 했다. 얼굴은 실루엣으로, 목소리는 변조로. 촬영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무엇을 말해야 할까? 어디까지 공개해야 할까? 어머니는 괜찮을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결심은 확고했다. 말해야 한다. 누군가는 진실을 전해야 한다. 스튜디오에 도착했다.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나는 스크린 뒤 의자에 앉았다. 조명이 켜지고 카메라가 돌아갔다. 진행자가 부드럽게 질문을 시작했다. 언제 탈북을 결심했는지, 왜 떠나기로 했는지. 나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놨다. 평양 무대 위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감시와 통제. 예술인이라는 특권 속의 공포.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살. 그리고 USB 하나가 모든 걸 바꾼 순간. 진행자는 경청했고 때때로 고개를 끄덕였다. 탈출 과정을 이야기할 때가 가장 힘들었다. 두만강을 건널 때의 공포, 중국에서의 도주, 몽골 사막, 태국까지의 여정. 말하면서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났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건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수많은 탈북자의 이야기였다. 한국 정착 이야기도 했다. 차별과 편견, 낮은 임금, 북한 억양 때문에 겪는 어려움.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말했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 선택할 수 있는 것, 꿈꿀 수 있는 것.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것들. 촬영이 끝났을 때 3시간이 지나 있었다. 진행자가 고맙다고 말했다. 용기 있는 증언이라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용기가 아니라 책임이라고. 살아남은 사람의 책임이라고. 방송은 한 달 후 나갔다. 반응은 뜨거웠다. 많은 사람이 충격받았다. 북한 예술인들이 그런 삶을 산다는 걸 몰랐다고. SNS에는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다. 하지만 동시에 비난도 있었다. 거짓말이라는 댓글, 북한을 비방한다는 공격. 그중 가장 힘든 건 북한 당국의 반응이었다. 그들은 공식 성명을 냈다. 배신자라고, 거짓 선동자라고. 그리고 내 이름을 특정했다. 비록 얼굴은 공개 안 했지만 그들은 알아냈다. 평양에서 사라진 가수가 누군지,
통일부에서 연락이 왔다. 어머니 소식이었다. 해산에서 사라졌다고. 연행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무너졌다. 내가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렸다. 내 선택이 어머니를 희생시켰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방에만 틀어박혀 울었다. 합창단 연습도 빠졌다. 밥도 먹지 않았다. 이게 옳은 일이었을까? 침묵했어야 했을까? 후회와 죄책감이 나를 짓눌렀다. 일주일 후 한 탈북자 활동가가 찾아왔다. 그는 조용히 내 옆에 앉아 말했다. 어머니는 당신이 말하길 원했을 거라고. 침묵하는 게 어머니를 지키는 길이 아니라고. 진실을 말하는 게 진짜 효도라고. 그 말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어머니는 강한 분이었다. 내 선택을 지지했던 분이었다. 나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계속 말해야 했다. 북한의 진실을, 탈북자들의 삶을, 아직 그곳에 남은 사람들의 고통을. 인터뷰 이후 나는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합창단뿐 아니라 솔로 공연도 준비했다. 탈북자 이야기를 담은 노래를 직접 만들었다. 작사, 작곡, 편곡. 모든 걸 혼자 했다. 평양에서 배운 기술이 여기서 빛을 발했다. 첫 솔로 공연은 작은 라이브 카페였다. 관객은 50명 정도였다. 긴장했지만 무대에 오르자 익숙했다. 마이크를 잡고 첫 곡을 시작했다. 제목은 두만강을 건너며였다. 내 경험을 그대로 담은 노래였다. 노래하는 동안 눈을 감았다. 그날 밤이 떠올랐다. 차가운 강물, 순찰대의 손전등, 함께했던 여자들 총성. 모든 감정을 목소리에 담았다. 노래가 끝났을 때 장내는 조용했다. 그리고 천천히 박수가 시작됐다. 누군가 일어섰고 모두가 따라 일어났다. 공연 후 한 여자가 다가왔다. 그녀도 탈북자였다. 내 노래를 듣고 울었다고. 자신의 이야기 같았다고.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다. 그날 밤 나는 깨달았다. 노래가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는 것을, 연결이고 치유이고 증언이라는 것을. 점점 공연 요청이 늘었다. 대학교, NGO 행사, 인권 포럼. 어디든 불러주면 갔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 이야기를 전하는 게 목적이었다. 무대 위에서 나는 진짜 자유를 느꼈다. 내 목소리로, 내 이야기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여름에 큰 기회가 왔다. 서울 시내 공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한다. 300석 규모였다. 생애 첫 진짜 콘서트였다. 평양에서는 당이 시키는 노래만 불렀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내가 만든 노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준비 기간 2달 동안 미친 듯이 연습했다. 새 곡도 만들었다. 어머니께 자유의 무게, 우리는 살아남았다. 각 곡마다 의미를 담았다. 무대 연출도 신경 썼다. 영상, 조명, 의상. 모든 게 메시지의 일부였다. 콘서트 당일 공연장은 만석이었다. 탈북자들, 인권활동가들, 일반 시민들. 모두가 내 이야기를 들으러 왔다. 무대에 오르는 순간 10년 전 평양 무대가 떠올랐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다. 그때는 감옥이었다. 지금은 자유였다. 첫 곡을 시작했다.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관객들이 귀 기울였다. 나는 노래 사이사이 이야기를 했다. 탈북의 이유, 여정의 고통, 정착의 어려움.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희망. 3시간 동안 무대와 객석이 하나가 됐다. 마지막 곡은 다시 부르는 자유였다. 앙코르 요청에 불렀다. 객석 모두가 일어나 함께 불렀다. 탈북자들은 울었고 일반 관객들도 울었다. 노래가 끝났을 때 우레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나는 무대에 서서 모든 얼굴을 바라봤다. 공연 후 백스테이지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감사하다고, 감동받았다고, 응원한다고. 한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어머니도 자랑스러워할 거라고. 그 말에 다시 눈물이 났다. 어머니, 어디 계실까? 살아계실까? 콘서트 후 8개월이 지났다. 나는 계속 공연하고 노래 만들고 이야기를 전했다. 그러던 어느 날 통일부에서 연락이 왔다. 어머니에 대한 소식이 있다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좋은 소식일까, 나쁜 소식일까? 사무실로 달려갔다. 담당자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가 살아계신다고.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됐다가 최근 석방됐다고. 건강이 많이 안 좋지만 해산집으로 돌아갔다고. 소식통을 통해 확인된 정보라고. 나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다. 살아계신다. 어머니가 살아계신다. 눈물이 쏟아졌다. 담당자가 휴지를 건넸다. 하지만 동시에 경고했다. 직접 연락은 절대 금지라고. 어머니를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머니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수용소에서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내 때문에 겪은 고통. 죄책감이 나를 짓눌렀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했다. 살아계신다는 사실만으로. 며칠 후 다른 탈북자를 통해 추가 정보를 얻었다. 어머니는 신문 과정에서 나를 부인했다고. 딸이 탈북한 줄 몰랐다고, 연락도 끊겼다고 주장했다고. 그래서 형량이 줄었고 1년 만에 석방됐다고. 어머니는 끝까지 나를 지켰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결심했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어머니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것, 내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게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탈북 청소년을 위한 음악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노래를 가르치고 악기를 가르치고 무대에 설 기회를 줬다. 그들의 눈빛에서 과거의 나를 봤다. 꿈을 꾸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는 눈빛. 프로그램은 성공적이었다. 아이들은 빠르게 배웠다. 재능도 있었다. 석 달 후 작은 발표회를 열었다. 부모들이 왔고 선생님들이 왔고 지역 주민들이 왔다. 아이들은 떨렸지만 최선을 다했다. 공연이 끝나고 박수 받는 그들의 얼굴에서 행복을 봤다. 한 아이가 공연 후 내게 말했다.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고. 자기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고 싶다고. 나는 그 아이를 끌어안았다. 할 수 있다고 꼭 하라고 말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게 내가 할 일이라는 것을. 1년 후 정규 음악 학원을 열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내 공간이었다. 간판에는 자유의 노래 음악 학원이라고 적었다. 탈북 청소년뿐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받았다. 음악으로 경계를 허물고 싶었다. 학원 개원식 날 많은 사람이 와줬다. 합창단 동료들, 인권 활동가들, 콘서트에서 만난 관객들. 그들은 축하한다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나는 감사 인사를 하며 생각했다.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그날 밤 혼자 학원에 남아 피아노 앞에 앉았다. 건반을 천천히 눌렀다. 평양에서 처음 배운 곡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지금 연주는 그때와 달랐다. 자유로웠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치는 피아노. 그 차이가 모든 것이었다. 5년이 흘렀다. 나는 여전히 서울에 살고 학원을 운영하고 노래를 한다. 탈북자에서 정착민으로, 생존자에서 교육자로, 침묵하는 피해자에서 말하는 증인으로 변했다. 학원은 성장했다. 학생이 50명이 됐다. 절반은 탈북 청소년, 절반은 일반 학생이었다. 그들은 함께 배우고 함께 연주하고 함께 무대에 섰다. 음악이 그들을 연결했다. 출신이 다르고 배경이 달라도 화음은 하나가 됐다. 매년 콘서트를 연다.
학생들과 함께하는 무대다. 올해는 경계를 넘어라는 제목으로 준비 중이다. 북한 민요와 한국 가요를 섞고 전통과 현대를 융합하고 과거와 현재를 연결한다. 음악에는 경계가 없다는 메시지다. 여전히 어머니를 그리워한다. 소식은 가끔 들린다. 해산에서 조용히 사신다고.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직접 연락할 수 없어 답답하다. 하지만 살아계신다는 것만으로 감사한다. 언젠가 만날 수 있을까? 언젠가 안아드릴 수 있을까? 요즘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다.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이다. 노래와 연기로 우리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 웃음과 눈물, 고통과 희망, 절망과 꿈. 모든 걸 무대에 올리고 싶다. 지난주 한 기자가 인터뷰를 청했다. 탈북 5년 후기를 쓴다고. 나는 동의했다. 여전히 얼굴은 가리지만 이야기는 계속한다. 기자가 물었다. 후회하느냐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다고. 물론 쉽지 않았다. 여전히 차별을 겪는다. 북한. 억양이 남아있고 학력이 인정받지 못하고 편견에 부딪힌다. 하지만 비교할 수 없다. 북한에서의 감옥 같은 삶과는 여기서는 최소한 선택할 수 있다.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다. 학생 중 한 명이 최근 대학에 합격했다. 음악대학이다. 탈북 후 5년 만에 꿈을 이룬 것이다. 합격 소식을 듣고 나는 그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다. 내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았다.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어젯밤 오랜만에 두만강 꿈을 꿨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다. 무서운 꿈이 아니었다. 나는 강을 건너고 있었고 뒤에는 수많은 사람이 따라오고 있었다. 나는 손을 내밀어 그들을 이끌었다. 함께 건넜다. 함께 살아남았다. 아침에 일어나 학원으로 향했다. 학생들이 벌써 와서 연습하고 있었다. 피아노 소리, 바이올린 소리, 노랫소리. 모든 소리가 어우러져 하나의 화음이 됐다. 나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들었다. 이게 자유구나. 이게 내가 찾던 거구나. 오늘도 나는 노래한다. 어제의 고통을, 오늘의 희망을, 내일의 꿈을. 마이크를 잡을 때마다 생각한다. 여기까지 오게 해준 모든 이에게 감사한다고. 두만강을 함께 건넌 여자들에게, 길을 안내해준 안내자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믿어준 어머니께. 28배 시작한 여정은 이제 33세 현실이 됐다. 길은 험했지만 후회는 없다. 앞으로도 계속 걸어갈 것이다. 노래하며 가르치며 이야기하며. 이게 살아남은 자의 책임이고 자유를 얻은 자의 의무다. 오늘도 해가 뜬다. 서울의 아침은 밝다. 나는 학생들을 맞을 준비를 한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자유로운 하루가.